CNN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화제가 된 것은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문이 바로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쿄대학 생태보건학 박사 카와무라 미사키가 한국의 환경정책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다고 여겨졌던 통념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한강에서 흰 꼬리수리와 큰 고니 무리를 목격하고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탄한 장면은 일본 현지에서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국제생태학회에서는 이 다큐멘터리를 아시아 도시 생태보건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고 전 세계 50개 도시가 서울 벤치마킹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일본 전문가가 왜 그토록 놀라워했는지, 우리 한강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냉철한 일본 과학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한강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카와무라 미사키입니다. 도쿄대학에서 생태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CNN 아시아 생태자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아시아 각국의 환경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해왔습니다. 대부분은 파괴와 오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 겨울 안개가 자욱한 활주로. 저는 서류 가방을 조용히 닫으며 탑승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번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는 한강 철새 무리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십 마리의 하얀 새들이 도시 상공을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지만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CNN 뉴욕 본사 루카스 벨런트 국장에게서 온 영상통화였습니다. 미사키, 서울 프로젝트 준비됐어? 루카스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58세의 그는 20년간 CNN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감성적인 스토리는 철저히 배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WHO에서 서울 한강을 생태보건 모범 사례로 등재했다고 하는데 루카스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인지 확인해봐. 의심스러운 점이 있나요? 아시아 정부들의 과장 홍보는 이미 여러 번 봤잖아. 루카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장식일 수도 있어. 제대로 파헤쳐봐. 저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 프로젝트는 종종 과장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일시적이거나 인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야생은 장식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살고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지. 비행기가 서울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서울에서 야생동물이 번성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1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첫인상은 예상대로였어요. 고층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망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와 유리, 그리고 자동차들. 전형적인 현대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야생동물이 살까?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건 조민우 박사였어요. 서울시 생태보건센터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미사키 박사님, 반갑습니다. 조민우 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먼저 숙소에 짐을 맡기고 바로 현장으로 갈까요? 네, 그러죠. 함께 온 라이언 저우는 CNN의 촬영 디렉터였어요. 대만계 캐나다인인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순간 포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들고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관찰지는 어디인가요? 저는 조민우 박사에게 물었어요. 여의도 철새 조망대입니다. 그가 답했어요. 밤에 활동하는 맹금류를 보실 수 있어요. 밤에 활동하는 맹금류라니. 도시 한복판에서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우리는 바로 여의도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고층 빌딩들에서 쏟아지는 불빛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정말 자연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정말 여기서 야생동물을 볼 수 있나요? 저는 솔직한 의문을 표했어요.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조민우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여의도 철새 조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은 후였어요. 한강이 검게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 고층 빌딩들의 네온 사인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공적인 야경이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민우 박사가 망원경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곧 하늘의 주인이 나타날 겁니다. 라이언도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적외선 촬영이 가능한 특수 장비였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포착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3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날개를 펼친 큰 새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였지만 분명히 맹금류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는 흥분해서 물었어요. 털발 말똥갈이에요. 조민우 박사가 조용히 답했어요. 도시에 적응한 맹금류죠. 털발 말똥가리는 고층 빌딩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녔어요. 네온사인과 가로등 불빛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을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빛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저는 놀라며 말했어요. 얘들은 빛을 싫어하지 않아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빛 아래서 먹이를 찾죠. 정말 그랬어요. 털발 말똥가리는 가로등 주변을 선회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 작은 쥐나 곤충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그 새가 급강하했어요. 가로등 아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거예요. 몇 초 후 다시 날아올랐을 때는 무언가를 발톱에 쥐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네요. 라이언이 촬영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도시에 적응한 야생동물의 모습이었어요. 인공 조명을 사냥에 활용하는 영리한 새였습니다. 적응한 건가요, 야생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적응이라기보다는 조민우 박사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공존을 배운 거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적응이 아니라 공존. 야생동물이 도시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털발 말똥가리는 1시간 넘게 그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여러 차례 사냥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그 끈기와 적응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밤 와요? 저는 궁금했어요. 거의 매일이죠.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이미 이 지역이 자신의 영역이 된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 야생동물의 영역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 털발 말똥가리는 분명히 야생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도시에 적응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에게 보낼 첫 번째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썼어요. 도시에서 야생 맹금류를 목격했다. 하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정말 서울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는 털발 말똥가리가 네온사인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조민우 박사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어요. 한강 광나루 선착장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강물은 검푸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할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배를 타고 강에서 관찰할 겁니다. 조민우 박사가 작은 망원 촬영선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물 위에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이언도 방수 카메라 장비를 준비했어요. 강 위에서 촬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움직임 때문에 흔들림이 심하거든요. 배에 오르자 겨울바람이 살을 에웠어요. 12월 한강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렌즈가 뿌옇게 서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기 봐주세요. 조민우 박사가 갑자기 강 상류를 가리켰어요. 저는 망원경을 들고 그 방향을 봤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세상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흰 꼬리술이었어요. 날개를 활짝 펼친 채 강 위를 낮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크기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흰 꼬리수리는 한강 위를 천천히 선회했어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점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급강하했어요. 물이 크게 튀었어요. 흰 꼬리수리가 발톱으로 큰 물고기를 낚아챈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흰 꼬리수리가 사냥을 하다니. 이 강의 주인이에요. 조민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년 전부터 정착했어요. 흰 꼬리수리는 큰 물고기를 발톱에 쥔 채 다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는 한강 다리 위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유유히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건 영토 표시예요. 저는 분석했어요. 이 강은 저 새의 것이죠. 맞아요. 조민우 박사가 동의했어요. 최상위 포식자가 정착했다는 건 생태계가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라이언이 촬영하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걸 본 적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도시에서 흰 꼬리수리를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한국도 예전에는 불가능했어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20년간의 복원 작업 결과죠. 20년간의 복원 작업.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흰 꼬리수리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혹시 다시 나타날까 해서였죠. 하지만 아쉽게도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야생동물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어요. 진짜 야생동물이라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게 당연했거든요. 인위적으로 관리되는 동물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을 테니까요. 강에서 내려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흰 꼬리수리는 어디서 온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아마 북쪽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원래 한반도에 서식했던 종이에요. 그럼 원래 있던 새가 돌아온 거네요. 그렇죠. 서식지가 복원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온 거예요. 조민우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인간이 파괴한 것을 다시 복원하니까 원래 주인이 돌아온 거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있나요? 라이언이 궁금해했어요. 물론이죠. 조민우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내일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전체적인 생태 복원 과정에 대해 들었어요. 수질 개선, 습지 조성, 인공섬 설치 등 정말 체계적인 계획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나요? 저는 물었어요. 인내였어요. 조민우 박사가 단순하게 답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몇 년 정도요? 첫 10년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조민우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럼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나요? 믿음이었어요. 조민우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연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20년간의 믿음과 인내. 그것이 오늘 제가 본 흰 꼬리수리를 가능하게 한 거였어요. 해질 무렵 다시 여의도로 갔어요. 어제 털발 말똥가리를 봤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나타날까요? 정말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털발 말똥가리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정말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규칙적이네요. 저는 말했어요. 야생동물도 습관이 있어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안전한 곳은 계속 이용하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루카스에게 두 번째 리포트를 보냈어요. 흰 꼬리수리를 목격했다. 한강에서 직접 사냥하는 모습을 봤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진짜 야생동물의 행동이다.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두 마리의 새만으로는 전체 생태계를 평가하기 어려웠거든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잔잔히 흘러가는 강물. 그 위 어딘가에서 흰꼬리수리가 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강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에도 야생동물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조민우 박사는 저를 더욱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난지 생태습지였습니다. 한강 상류에 위치한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가장 원시적인 생태가 복원된 곳이에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인공적인 것을 최소화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갈대밭과 작은 연못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고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 풍경이었어요. 말없이 관찰하세요. 조민우 박사가 당부했어요. 소음을 내면 놀라서 도망가요. 우리는 조용히 갈대 사이 관찰소에 앉았어요. 라이언도 카메라를 최대한 조용히 설치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수풀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무언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갈대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라이언이 카메라를 그 방향으로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림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살기였을 거예요. 조민우 박사가 조용히 답했어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살기요. 한국의 야생 고양이과 동물이죠. 정말 보기 어려운 동물이라고 들었어요. 자주 나타나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거의 안 나타나요. 조민우 박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야행성이고 매우 조심스러운 동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목격한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네요. 비록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야생동물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눈에 띄는 건 본능이 아니에요. 조민우 박사가 의미 깊게 말했어요. 우연이죠. 그 말이 맞았어요. 야생동물은 가능한 한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살걸 본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2시간 더 기다렸어요. 혹시 다시 나타날까 해서였죠. 하지만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동물들을 볼 수 있었어요. 다람쥐들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작은 새들이 갈대 사이에서 먹이를 찾았어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생태계가 정말 살아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5년 전부터 급격히 좋아졌어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임계점이요? 생태계가 스스로 순환할 수 있는 지점이요. 조민우 박사가 자세히 말했어요. 이제는 인위적인 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자연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구 외에 다른 포유류도 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까지 있어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정말 그랬어요. 도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포유류가 산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일본 도쿄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이언이 궁금해했어요. 도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도쿄는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제가 가장 놀라는 점이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생태복원에서 앞서고 있다는 것.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오후에는 다시 한강으로 돌아가서 조류 관찰을 계속했어요. 오늘은 어떤 새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강변에 앉아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어제 본 흰꼬리수리보다도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예요? 저는 흥분해서 물었어요. 참수리예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흰꼬리수리보다도 더 큰 맹금류죠. 참수리가 한강 위를 천천히 선회했어요. 정말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이라고 부를 만했어요. 2종류의 대형 맹금류가 같은 지역에 살아요? 저는 신기했어요. 영역을 나눠서 써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자연스러운 공존이죠. 참수리는 한참을 하늘을 돌다가 멀리 사라졌어요. 사냥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그 위험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하늘의 주인들이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맞아요. 조민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한강은 맹금류의 천국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3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살개 흔적을 목격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야생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참수리까지 관찰되어 대형 맹금류의 다양성을 확인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생태복원은 정말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시민들과 자연의 관계였습니다. 정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넷째 날은 조금 다른 계획이었어요. 조민우 박사가 아침부터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팔당호 근처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이지만 여전히 도시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호수 위에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뭘 볼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민우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곧 하늘이 하얘질 거예요. 하늘이 하얘진다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동틀 무렵 수면 위에서 하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큰 곤이 물이었어요. 세상에. 저는 감탄했어요. 수십 마리의 큰 고니가 호수 위에서 일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추는 발레 같았어요. 몇 마리나 되는 거죠? 저는 세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많았어요. 약 100마리 정도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시베리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왔어요. 시베리아에서요. 정말 먼 곳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거였어요. 그들에게 이곳이 안전한 겨울 보금자리였던 거죠. 큰 고니들의 군무는 정말 예술이었어요. 하나의 무리가 움직이면 다른 무리들도 따라서 움직였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언이 촬영을 멈추고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녹화보다는 그냥 봐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망원경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육안으로 봐야 할 아름다움이었거든요. 카메라나 망원경으로는 그 웅장함을 다 담을 수 없었어요. 이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네요.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왜 저런 완벽한 조화가 가능한지, 어떻게 수십 마리가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 과학적 설명보다는 그냥 자연의 신비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큰 고니들은 30분 정도 그 아름다운 군무를 선보인 후 조용히 호수 한쪽으로 모였어요. 이제는 평화롭게 물 위를 유영하며 먹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와요? 저는 물었어요. 네, 11월부터 3월까지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벌써 10년째 같은 패턴이에요. 정말 이곳을 신뢰하고 있군요. 맞아요. 한번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계속 찾아와요. 조민우 박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큰 고니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여기 오는 건 단순히 따뜻해서가 아니라 정말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사냥당할 위험이 없고 충분한 먹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시민들이 보호해줘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고니들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철새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존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숲으로 이동했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 공원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여기서도 야생동물을 볼 수 있나요? 저는 의외였어요. 물론이죠. 조민우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오히려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공원을 걷다가 갑자기 나무 위에서 다람쥐가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 산책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새들이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존하고 있네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에요. 조민우 박사가 말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야생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도 규칙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말했어요. 20년간 함께 배워온 거죠.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사람도 동물도 서로 적응했어요. 정말 놀라운 학습 과정이었어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어요. 해질 무렵 다시 팔당으로 돌아갔어요. 큰 고니들이 어떻게 밤을 보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큰 고니들은 호수 가운데 모여서 조용히 쉬고 있었어요.
가끔씩 고개를 들어 주위를 경계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군요. 저는 말했어요. 10년간 위험한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날 밤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큰 곤이 100마리가 시베리아에서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 이들의 군무는 완벽한 자연의 조화를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과의 공존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울의 생태복원은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조민우 박사는 저를 고덕수변 생태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새를 보여드릴게요. 그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신비로웠어요. 고덕수변 공원은 한강 하류에 위치한 습지였어요. 갈대밭과 작은 연못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안개가 자욱했어요. 여기서 뭘 찾는 거죠? 저는 궁금했어요. 원앙이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한국의 상징적인 새죠. 원앙이라니. 한국 전통 혼례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새 말인가요? 정말 야생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히 갈대 사이 관찰소에 앉았어요. 라이언도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원앙은 정말 예민한 새라고 들었거든요. 3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갑자기 숲을 사이로 화려한 깃털이 번쩍였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색깔이었습니다. 저기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원앙이었어요. 수컷의 화려한 깃털이 한국 전통 채색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오렌지, 푸른색, 흰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원앙은 물가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마치 궁중 무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보이는 기적이에요. 조민우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키지 않는 예술. 정말 그런 표현이 딱 맞았어요. 원앙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자연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미술관이었어요. 잠시 후 암컷 원앙도 나타났어요. 수컷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은은한 갈색 깃털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두 마리가 함께 물가를 거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부부 같네요. 라이언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원앙은 일부일처제예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상징이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어릴 적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원앙 부부의 사랑 이야기. 그때는 그냥 전설인 줄 알았는데 정말 실제로 보게 되다니. 원앙 부부는 물에서 수초를 뜯어먹기도 하고 가끔씩 서로 깃털을 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정말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매년 같은 쌍이 와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원앙은 서식지에 대한 충성도가 높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곳이 그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집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원앙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국 전통 문화와 자연의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예로부터 한국인들이 원앙을 사랑의 상징으로 여긴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고 다정한 새였거든요. 1시간 정도 관찰한 후 원앙 부부는 갈대숲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어요. 너무 오래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야생동물의 본능이었죠.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원앙을 보신 분들은 모두 그렇게 말씀해요. 조민우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점심시간에 근처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우리는 한국의 전통 자연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자연과 가까웠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네, 자연을 생명체로 봤어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산도, 강도, 나무도 모두 살아있다고 생각했죠. 정말 아름다운 자연관이었어요.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파트너로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태복원이 성공한 걸까요? 라이언이 물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조민우 박사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문화적 토대가 있었던 거죠. 정말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만으로는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후에는 다시 원앙을 보러 갔어요. 혹시 다른 무리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죠. 정말 다른 원앙들이 나타났어요. 총 3쌍의 원앙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여러 쌍이 함께 살아요? 저는 신기했어요.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가능해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곳이 그만큼 좋은 서식지라는 뜻이죠. 정말 이상적인 생태계였어요. 여러 쌍의 원앙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좋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해질 무렵 원앙들은 하나둘씩 갈대숲으로 들어갔어요. 밤을 보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새들이었어요.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쉬워했어요.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같은 장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다고 기록했어요. 원앙 6마리 삼쌍을 관찰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생태 복원을 넘어선 문화적 회복이다. 원앙의 아름다움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 전통 예술에서 봤던 그 우아함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었으니까요. 6째 날은 서울숲에서 시작했어요. 조민우 박사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관찰해보죠라고 말했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과 자연의 일상적 공존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서울숲은 평일 아침임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하는 직장인들, 산책하는 어르신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시민들까지. 정말 도시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새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까치가 벤치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고 참새들이 나무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새들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저는 관찰한 결과를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 익숙해졌어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가도 새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고개를 들어보고는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작은 빵 조각을 새들에게 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새들의 야생성을 해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네, 하지만 모두 규칙을 잘 지켜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 적절한 먹이만 줘야 해요.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어요. 좋은 의도라도 잘못하면 야생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나무 위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부모가 조용히 하라고 당부했어요. 아이들도 교육을 잘 받나 보네요. 라이언이 감심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과 함께 자라니까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정말 이상적인 환경이었어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야생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의 방법을 익히고 있는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어요. 더 많은 시민들과 더 다양한 야생동물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한강공원은 주말이 아닌데도 사람들로 붐볐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운동하는 시민들까지. 정말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와중에도 새들이 평화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백로가 강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공존하고 있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에요. 조민우 박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펼치고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서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서로를 전혀 방해하지 않으면서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쉽지 않죠. 조민우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대부분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서 관리하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자연스러운 공존은 보기 어려웠거든요. 보통은 동물원이나 특별보호구역에서만 야생동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새 한 마리가 내려왔어요. 어제 봤던 흰꼬리술이었습니다.
한강 위를 낮게 날아가며 사냥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하나둘씩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란을 피우거나 새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며 감탄할 뿐이었어요. 시민들이 정말 성숙하네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20년간 함께 배워온 결과예요. 조민우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흰 꼬리수리가 물고기를 잡고 날아간 후에도 사람들은 평온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다시 자신들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일상이 됐네요. 라이언이 말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민우 박사가 강조했어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되는 것. 해질 무렵 우리는 여의도로 이동했어요. 첫날 밤 털발 말똥가리를 봤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나타날까요? 정말 나타났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털발 말똥가리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친숙한 존재가 됐어요. 주변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새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존의 규칙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담아야 할까요? 라이언이 물었어요. 이건 영상보다 기억에 남아야죠. 저는 답했어요. 정말 그런 순간이었어요. 카메라로 담기보다는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리포트를 쓰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시민들과 야생동물의 공존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정책의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성취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서울은 정말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혼자 한강을 다시 찾았어요. 일주일간의 관찰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민우 박사와 라이언도 함께였지만 각자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의도 한강공원 철새 조망대에 올라 한강 전체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강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물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였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조민우 박사가 옆에 서서 말했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 지금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의심부터 했는데. 그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조민우 박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모두 그러세요. 하늘 위로 익숙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흰 꼬리술이었습니다.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건가요? 라이언이 웃으며 말했어요. 흰 꼬리수리는 철새 조망대 위를 한 바퀴 돌고는 한강 상류로 날아갔어요. 정말 우아한 비행이었습니다. 하늘의 왕다운 위엄이 느껴졌어요. 저 새가 이 강의 상징이네요. 저는 말했어요. 맞아요. 최상위 포식자가 있다는 건 생태계가 완성됐다는 의미니까요. 조민우 박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어요. 털발 말똥가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삭, 큰고니, 원앙까지.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목격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예요? 조민우 박사가 궁금해했어요. 큰고니의 군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정말 예술이었어요. 저는 원앙이었어요. 라이언이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연결된 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각자 다른 감동을 받았지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서울의 생태보건은 완전한 성공이라는 것. CNN에 어떤 보고서를 보내실 건가요? 조민우 박사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루카스가 기대한 비판적 보고서가 아니라 찬사로 가득한 보고서를 쓸 거였어요.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쓸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조민우 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런 성공 사례는 널리 알려져야 해요. 저는 강조했어요. 다른 도시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난지 생태 습지를 다시 찾았어요. 처음 살을 목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었어요. 습지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갈대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물 위로는 작은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살은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아쉬워했어요. 글쎄요. 운이 좋으면 볼 수도 있어요.
조민우 박사가 답했어요. 우리는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하지만 살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람쥐와 여러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충분해요. 저는 만족했어요. 이미 살아있는 생태계를 확인했으니까. 해질 무렵 마지막으로 여의도 철새 조망대로 돌아갔어요. 첫날 밤 털발 말똥가리를 처음 봤던 곳이었습니다. 일주일의 관찰을 시작한 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정말 털발 말똥가리가 나타났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성실하게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죠? 조민우 박사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털발 말똥가리가 사냥에 성공하고 날아간 후,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지막 밤의 고요함을 만끽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조민우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저희도 즐거웠어요. 조민우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외국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보니까 새로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루카스에게 보낼 결론이었습니다. 서울 한강생태복원 프로젝트는 완전한 성공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썼어요. 도시는 기억한다. 생명을, 그 울음을. 20년간의 인내와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이것은 세계 모든 도시가 배워야 할 모델이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장 인상적이다. 이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선 문화적 성취다.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리포트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 서울 야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며칠 후 루카스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미사키, 이런 보고서는 몇 년 만에 처음이야. 정말 대단한 성공 사례구나. 다큐멘터리로 만들자. 그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서울의 기적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3개월 후 CNN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기적 도시가 기억하는 생명들이 방영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도시 생태복원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어요. 도쿄 사무실에서 방송을 다시 보면서 저는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털발 말똥가리의 도시 적응, 흰꼬리 수리의 위험, 큰 고니의 군무, 원앙의 우아함.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미사키, 정말 대단한 다큐였어. 동료가 말했어요. 도쿄에서도 이런 게 가능할까? 시간과 인내가 있다면 가능할 거야. 저는 답했어요. 서울도 20년이 걸렸으니까. 그 후 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서울의 생태복원 사례를 발표했어요. 유럽, 북미, 아시아의 도시 계획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CNN 팀과 함께 후속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모델을 다른 도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조민우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아줬어요. 6개월 만에 만나는 그는 더욱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요즘 정말 바쁘시겠어요. 저는 말했어요. 전 세계에서 문의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정말 많아요. 조민우 박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기분 좋은 바쁨이에요. 우리는 바로 여의도 철새 조망대로 향했어요. 6개월 전 마지막 밤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그 털발 말똥가리가 아직도 있을까요? 정말 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규칙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야생동물은 좋은 서식지를 떠나지 않아요. 조민우 박사가 설명했어요.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는 증거죠. 다음 날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강에서 수달 가족을 목격한 것입니다. 어미 수달과 새끼 2마리가 함께 유영하고 있었어요. 수달도 정착했나요? 저는 놀랐어요. 3개월 전부터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조민우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태계가 더욱 풍부해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었어요.
6개월 만에 또 다른 포유류가 정착한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의 생태복원은 계속 진화하고 있었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보너스네요. 저는 기뻤어요. 새로운 다큐멘터리에는 이 수달 가족의 모습도 담기게 됐어요. 진행형인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1년 후, 제가 기획한 도시 생태복원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50개 도시의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였어요. 컨퍼런스 첫날, 모든 참가자들이 한강을 직접 견학했어요. 6개월 전 제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뉴욕시 환경국장이 말했어요. 맨해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런던에서도 이 정도는 어려워. 런던 시의회 의원이 감탄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직접 보고는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것. 제가 1년 전에 겪었던 과정과 똑같았어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기조연설을 했어요. 제목은 하늘의 주인은 누구인가였습니다. 1년 전 저는 서울에 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시작했어요. 도시의 하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건물과 자동차 그리고 사람들만이 도시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다른 답을 발견했습니다. 흰 꼬리수리가 고층 빌딩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감동을 담아 말했어요. 진짜 도시의 주인은 모든 생명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서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환경 복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사람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이었습니다. 20년의 인내, 시민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존중. 저는 마무리했어요. 이것이 서울 기적의 비밀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참가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의도 철새 조망대에서 마지막 관찰을 했어요. 1년 전 처음 왔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털발 말똥가리가 여전히 나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같았어요. 하늘 위로는 흰 꼬리수리도 나타났어요. 마치 1년 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철새 조망대 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유유히 한강 상류로 날아갔어요. 정말 완벽한 마무리네요. 조민우 박사가 말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저는 감격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서울의 하늘 주인은 바로 모든 생명체였다는 것을. 사람도 새도 모든 동물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진짜 도시의 주인이었어요. 1년간의 서울 프로젝트를 마치며 저는 새로운 꿈을 품었어요.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서울처럼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어느 도시에서나 하늘의 주인이 모든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어요.